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9일 금요일에 MBN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삼철,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3명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얼굴만 봐도 마음을 안다. 이런 뜻에서 복심이라고도 이야기가 되죠. 오늘 이 3분 중에 한 명인 전해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특별히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6분의 패널, 오늘 날카로운 질문을 하기 위해 준비하셨는데 역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저희가 특별히 모셨다고 하는데 오신 게 특별한 질문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소개를 하면서 삼철이라는 표현을 사실 썼어요. 근데 과거도 이 표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는데 혹시 전해철 의원께서는 이 표현이 영광으로 좀 느끼십니까? 아니면 참 이상한 부담이다라고 느끼십니까? 부담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부담. 그러니까 사실 삼철, 나머지 두 분하고 저하고 여건과 처지가 틀린데 그걸 묶어서 삼철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또 그걸 사용하신 분들이나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좀 좋은 의미보다는 나쁜 의미로 이야기를 해서 저는 악의적인 프레임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나쁜 의미라는 거는 이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옆에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좀 오래됐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저희들이 모시고 참여정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삼철이라는 이렇게 묶어서 좀 나쁜 의미로 해서 저는 악의적인 프레임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또 한편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님 또 문재인 대통령을 곁에서 보좌하고 쭉 모시면서 정치도 하고 또 활동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긍지와 자부심도 느낍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영광일까요, 부담일까요, 아니면 약간의 어떤 곡해일까인데 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상한 질문한 건 아니에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현안 얘기 좀 간단하게 먼저 해보겠습니다. 지금 정치권 아마 최대 현안이라고 소개를 해도 맞을 것 같은데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대립, 정면 충돌이라고 표현한 도 있는데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다라고 정면으로 글쎄요 대응을 하고 나왔고요. 이후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우리라고 아는 게 없겠느냐. 과거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듣기에 따라서 상당히 여러 가지 느낌과 해석이 가능한데 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들이 하는 이런 표현과 말들 대응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정치 보복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하고 있는 구체적인 건 하나하나를 봐야 되거든요.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활용했다는 거. 또 보면 이제 국정원을 활용해서 원세훈 전 원장의 경우에는 댓글 부대를 운영하면서 선거나 정치에 개입하고 또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연예인이나 또 필요한 방송인들을 출연을 못하게 하고 공영방송을 사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나 또는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은 그냥 정치보복이라 하기에는 그렇고요. 당연히 적폐인 거고 상당히 엄중한 위중한 위법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정치보복이다라는 것을 개별 사안 하나하나를 봤을 때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검찰에서 하는 어떤 문제, 사실 적폐이기 때문에 수사를 가는 건데 이걸 약간 좀 호도할 수 있는 표현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별 사안을 보면 이 사안 하나하나가 정치적 보복행위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후자에 아까 나중에 말씀하신 우리도 뭘 가진 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형적인 협박성 발언이고 그런 협박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거를 대서 이게 있고 이게 위법이다. 저는 떳떳하게 이야기하기를 원하고요. 실제로 지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한 9년, 10년 동안에 참여정부 내지 국민의 정부에 대해서 샅샅이 조사하고 수사 다 했었습니다. 사실 참여정부 청와대 출신 주요한 분치고 한두 번의 그 계좌 추적 안 당해본 분이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또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기 위한 정적인 물타기 또는 협박성 발언으로 만약에 그런 주장을 하시려면 언제든지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아는 게 있다. 당신들에 대해서 이런 표현 같은데 진짜 안다면 내놔라. 그렇습니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소개에 삼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삼철 중에 또 한 명으로 들어가죠. 양정철 전 비서관 이야기를 지금부터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해볼 텐데
그에 앞서서 영상부터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뭐 삼철 하는데 사실 세 사람이 각자 이제 뭐 선택은 다르죠. 전 또 두 분하고 좀 다르죠. 그 두 분보다는 조금 더 뭐랄까 좀 이제 처신이 대통령께 뭐랄까 좀 연관되는 좀 뭐 상징성이랄까요? 뭐 영향성, 뭐 이 상관관계 같은 게 좀 너무 커서 제가 두 분보다는 조금 더 조심스럽고 집권 2년 차인데 어떤 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밖에 있는 처지에서 제가 그런 뭐 이렇게 저 조언이나 혹은 그 뭐 이런 훈수를 두는 건 좀 외람되고요. 네. 그건 좀 결례죠. 연락은 드리셨죠? 아니 뭐 제가 왜 드려요? 그냥 이심전심. 네. 괜찮습니다. 자, 양정철 전 비서관의 모습을 보셨는데 사실 굉장히 가까운 사이시고요. 그리고 경기지사 출마를 좀 결심하시고 만 그런 중에도 한번 만나셨다는 얘기가 좀 있었고 최근 들어서 좀 몇 번 만나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셨다는 얘기가 후문으로 들리고 있는데 만나시면 주로 어떤 얘기를 좀 하십니까? 두 분은? 예, 일단 근황 이야기를 하고요. 예, 예. 실제로 이제 그동안 이제 이 근래는 네. 한국에 또 자주 왔지만 예, 예. 또 외국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 근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지 예.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또 논의도 하고 서로가 조언도 주고 그렇습니다. 출마 결심할 때 양 전 비서관께서 어떤 말씀을 좀 해주셨나요? 뭐 특별한 그런 건 없고요. 예. 이제 제가 쭉 그 개인적인 동정 또 예. 개인적인 근황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겸 예. 자연스럽게 알게 돼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합니다. 며칠 전에 양 전 비서관이 귀국할 때 뭐 여러 가지 내용도 있었지만 여러 모습에 대해서 머리 헤어스타일이나 복장이 예술가스럽다라 이런 반응이 많은데 막상 현장 기자들은 질문을 안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약간 뭐 가벼운 질문도 있었는데 본인은 좀 뭐라고 설명을 했나요? 혹시 물어보셨나요? 그런 거는? 이번에 미국에서 올 때는 예. 그 실제로 이제 머리를 좀 작게 했는데요. 이제는 일본에서 올 때 굉장히 머리를 길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예. 보통 일본이 물가가 굉장히 비싸니까 혹시 이제 이발비가 없어서 그런 예, 거 예. 아니냐 했더니 그렇게 대답한 건 아니고요. 네. 일본은 실제로 그 머리를 깎으려 할 때 네. 이걸 어떻게 깎을지에 대해서 일본말로 하는 게 굉장히 익숙하지 않고 어렵더라. 그래서 예, 예. 귀찮고 해서 안 깎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러냐 했더니 이번에는 올 때는 아주 단정하게 그러니까 머리를 깎아왔습니다. 그 일본에서 돌아올 때 그 모습을 보면은 이 MBN의 인기 방송입니다. 나는 자연이다에 출연을 하셔도 바로 가능할 그런 뭐 복장이라는 얘기까지 있었어요, 사실은. 자, 뭐 좀 재미있는 질문 제가 드렸는데 조금 무게를 좀 갖는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사실은 양 전 비서관과 전해철 의원은 좀 서로 다른 길을 가고 계십니다. 이걸 두고 한간에도 혹시 두 분께서 이거는 좀 논의해서 결정한 사안이 아닌가 이런 해석도 좀 있거든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 이제 작년 5월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는 예. 좀 더 가까웠게 있던 사람들이 예. 직접적으로 내각이나 이 청와대에 들어가는 것은 부담되지 않겠냐.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신 화합, 통합, 포용의 정부를 하기 위해서는 아주 가까운 분들이 안 가는 게 좋겠다라는 뜻을 모은 적은 있지만 그 정도의 공감대는 있으셨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지금 각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같이 의사 통일하기도 어렵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삼철이라고 하지만 예. 마지막 이름에 철자가 있는 것뿐이지 각자 처지와 여건은 틀립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각자 생활하는 대로 또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 양 전 비서관 관련해서 하나만 제가 추가 질문하면 오늘인가요? 아마 인터뷰를 통해서 영원히 정계 진출을 하지 않을 것이다. 본인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이후에 나나 역할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양 전 비서관의 역할, 이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저는 일관되게 예. 양경철 전 비서관에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거나 예. 또는 어떤 권한의 남용 같은 그런 일들이 없다면 일을 하는 게 맞다. 그걸 일부러 다 피하거나 또 우리가 정권 초기에는 이제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지만 이후에 그걸 계속 할 필요는 있겠냐. 또 일을 하는 게 적절한 일을 찾는 게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럼 일이라는 거는 전 뭐 여의도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그렇습니다. 청와대를 갈 수도 있는 많이 거죠. 있는 다 거죠. 포함이 되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국회가 되든 내각이 되든 예. 청와대가 되든 하지만 현재까지는 예. 양경철 전 비서관의 의지와 결심이 굳은 것 같습니다. 좀 일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지금은? 자기는 좀 벗어나 있는 게 낫겠다.
라는 의지가 굉장히 그럼 강한 그 것 같습니다. 적절할 때라는 건 언제? 그럼 아직은 저도 잘 모르겠고요. 예. 아무튼 현재 그 생각은 변함이 없는 거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전해철 의원께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열어두고는 있을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 정도. 예,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전해철 의원을 모신 거는 이제 경기지사의 도전을 하시기로 결심을 하셨고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모셨는데 지금부터는 저희 뉴스와이드 패널들이 한 가지씩 이와 관련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가장 먼저 질문 좀 할까요? 박상병 저부터 할까요? 우리 박상병 교수께서 가장 네, 먼저 네, 질문 좀 네, 하실까요? 알겠습니다. 네. 전해철 의원 하면은 뭐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예. 그런 그 정책적 또는 인간적 또는 정치적 동지 관계라는 잘 알고 예. 있습니다. 지금 질문을 앞에 써주셨는데. 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만나셨죠? 예, 그렇습니다. 만나서 경기지사 출마 입장을 밝혔더니 문재인 대통령께서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은 안 나갔을 텐데 그런 말 하지 않더라. 그래서 묵시적으로 동의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궁금한 것이 전해철 의원이 경기지사 출마는 간단한 일이 아닌데 이런 문제는 본인의 그 소신이 제일 중요할 것이고 또 본인의 의지대로 가는 것이지 이런 문제까지도 문재인 대통령한테 물어보는 것도 적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내용까지도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지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는 것도 적절치 않고 또 더 나아가서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또 문재인 대통령 마케팅을 하려고 벌써부터 뭐 당내 경선이 지금 50% 당원들이 경선하니까 그런 것과 포함해서 이게 혹시 뭐 마케팅 아닌가 또는 친노 세력한테 또 기대는 그런 전례가 아닌가 싶어서 이런 발언 자체 또는 이런 경기지사 출마의 의지가 바람직한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박상병 교수의 질문이 굉장히 강하네요. 강합니다. 예. 첫 질문부터 일본 타자였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네. 일단 제가 어떤 정치적 길을 가는 걸 다 엿주는 것은 저도 적절하지 않다고 네,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제가 개인적 인연이 적어도 10수년 이상 계속 모시고 일을 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아주 가까이서 정치적인 활동을 같이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회가 있을 때 제가 이런 정치적 선택을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또 한편의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야기조차도 제가 나서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많은 언론에서 그럼 문재인 대통령과 이야기를 했냐, 뵌 적이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로서는 거짓된 이야기는 할 수 없고 다만 자연스럽게 뵐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드렸고 그 상세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 과정에서 제가 반대했다면 나갔겠습니까? 라고 완곡하게 표현을 했다고 이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제가 이제 친문의 길에서 정치를 한다는 것은 정말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제 2007년 말 민정수석을 그만두고 출마하고 했던 현실 정치에 들어왔던 이유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또는 참여정부의 그 국정 철학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했던 거였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정치를 했고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님을 모시면서 정치를 했던 게 제 정치의 쭉 과정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걸 가지고 제가 어떤 홍보나 마케팅을 썼다는 것은 제가 맞지 않고 더 나아가면 그동안 저는 10수년 이상 친노, 친문, 또 삼철 프레임, 삼철 이런 것으로 끊임없이 일선에서 물러가라 또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자제를 해라 등등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제가 쭉 이렇게 정치를 해왔던 과정을 보신다면 이걸 마케팅에 활용했다라고 이제 말씀은 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답변 예상했는데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당내 경선에서는 마케팅이 좀 도움은 된다고 보시죠, 그래도? 말씀드린 대로 제 정치를 하는 거고요. 과정에서 제가 쭉 정치해왔던 과정과 역정을 본다면 그런 이제 시민분들이나 당원분들이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원래 마케팅은 뭐 알듯 모르는 듯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게 마케팅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동료라고 제가 표현을 해야 될까요? 김용주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께서 질문 좀 해주시죠. 네, 뭐 그동안에 뭐 살아오신 가정이나 뭐 배경은 아마 자연스럽게 시민들이나 또 경기도민들도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만은 뭐 어차피 그 당 내로 보면 뭐 이재명 성남시장 또 당 밖으로 보면 남경필 지사 현 지사가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출마를 한다는 것은 도지사가 된다는 의지를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할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본인이 반드시 꺾어야 될 경쟁자를 누구로 생각하시고 그 경쟁자에게 자기가 이길 수 있는 본인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점이 어떤 점인지 말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출마를 준비 중에 있거나 또 출마가 거론되는 분들 모두가 경쟁자라고 생각합니다. 다 장단점이 있고요. 아무튼 그분들 경쟁자 분들하고 제가 잘 이렇게 경쟁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특히 경선이 치열하게 하는 것이 네. 본선의 승리를 담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의 이제 경쟁력이라 그러면 제가 청와대에서 짧지 않은 기간 이렇게 국정을 경험했고 네. 또 국정을 경험하면서 별탈 없이 무리하게 해왔던 그런 국정 경험이나 또 당에서 굳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특위 활동이나 이런 거는 누구 못지않게 많이 했고 또 도당위원장, 최고위원 이렇게 하면서 당이 탄핵 국면, 대선 국면에서 나름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당에서의 역할을 했던 조정과 통합 또는 국정 운영 능력 등이 상대적으로 다른 경쟁자보다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쪽에 앉으니까 얼굴이 잘 안 뵈네요. 서양호 두무정기 전략연구소장님 얼굴이 잘 안 뵈서 질문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질문 하나 적어주신 질문은 뭔가요? 제가 적은 건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경기도지사 출마했냐 이게 요지인데요. 네. 참여정부 때 민정수석으로 모시고 같이 근무했던 인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 그룹 내에서 이재명 시장이 계속 도지사에 나갔을 경우에 네. 문재인 대통령이 향후에 이제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든가 최저임금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진보와 보수 간의 대결이 높아지면 현재 70%에 가까운 지지율이 이제 좀 떨어질 텐데 그 떨어질 때는 이재명 시장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경기도지사에 전해철 의원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지자들의 그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이재명이면 안 되고 전해철은 돼야 문재인 대통령 안정적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지지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이제 그 대답 전에 일단 제가 출마를 준비하고 또 출마를 하는 이유가요. 일단 경기도에 필요한 정책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왔지만 네. 도민들이 체감하고 또 알고 있는 정책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래 경기도만의 정책을 실현시킬 도정을 좀 제대로 작게가 아니라 한 8년 이상 이렇게 할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자격 요건을 위해서 또 제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제 출마를 하게 된 거고요. 과정에서 이제 출마 준비를 하고 또 많은 분들 뵈니까 상대적으로 제가 좀 안정감이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정책을 실현시킬 능력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셔서 저 역시도 이제 그런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꼭 이재명 시장님을 떠나서 지금 제가 이렇게 경기도지사가 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중요한 국정 철학인 지방자치와 분권의 실현도 또 하나 실현시킬 주요한 그 과제로서 경기도지사 선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된다면 좀 더 낮게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국정과제, 국정 철학을 실천할 적임자 아니냐라는 면에서 저의 경쟁력을 보는 것 같고요. 제 상대방이 어떤 면에 대해서 어떤 약점이 있거나 또 불리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전해철 의원을 모시고 인터뷰 진행 중인데 이거 하나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경쟁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해철 의원과 향후 경쟁을 벌일 그분들도 저희가 동일한 방송 기회를 드리겠다는 점 여기서 밝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좀 이쪽으로 넘어가 보죠. 여기가 좀 강성 질문이 나올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서정욱 변호사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조금 전에 그 의원님이 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보통 정치 보복으로 규정을 하잖아요. 근데 MB에 대한 수사는 적폐청산이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 모든 저는 이게 정치 보복도 법의 이름으로 한다 봐요. 왜냐면 이게 법치주의 국가에서 죄가 없는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게 노무현 대통령도 죄가 있으니까 이게 수사하다가 물론 불행한 일을 당했지만 저는 그것도 이게 정치 보복이고 MB도 정치 보복이고 이래 보는데 의원님 이게 두 사건을 달리 보는 하나는 이게 정치 보복이고 하나는 이게 적폐청산이고 뭐가 다른지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예상대로 강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예, 말씀드린 대로요. 그 수사를 하고 있는 사건 하나하나를 저는 이제 봐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일단 노무현 전 대통령님에 대해서 박연차 그 당시 태강실업에 대한 세무조사 발단이 됐는데 지금 밝혀진 것은 그 세무조사를 왜 관할인 부산에서 하지 않고 서울에서 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 국세청의 내부 TF에서 문제가 있다. 그런 적정한 절차나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거는 보복이고 또 정치적인 수사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치적인 보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근거를 제시해라. 예를 들면
국정원에서 댓글 부대를 활용해서 정치 행위를 하고 더 나아가서 선거에 개입해서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그 수사를 하는 것이 어떻게 정치 보복 행위냐? 그거야말로 엄단해야 될 사건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적어도 민주국가에서 연예인이나 방송인에 대해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출연을 못하게 한다든지 또는 그 출연을 제약한다면 그거는 범죄 행위고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이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정치 보복이라 보냐라는 면에서 저는 자꾸 근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실제 했습니다만 국정교과서를 약 5,500개 대상 학교 중에서 실제 국정교과서 채택한 학교가 한 개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한 개 학교를 채택하기 위해서 여론 조작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적어도 대통령으로서 또는 국정을 책임져야 될 그런 분들로서는 해서는 안 된다. 물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어디까지 지시를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런 여론 조작을 했다는 것이 밝혀졌다면 저는 그걸 명백하게 밝히고 얼마 전에 이제 조국 수석이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비리와 적폐를 확실하게 밝히고 나서 제도적 대안, 권력기관을 어떻게 개편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난 겨울에 많은 국민들이 촛불을 들면서 제대로 나라를 만들어라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서정욱 변호사 답변이 됐나요? 다스는요. 다스도 이게 서울지방국세청 사국에서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태광실업도 조사 사국. 알겠습니다. 그건 하나 정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윤기찬 자유한국당 네. 부대변인께서 질문하시죠. 이게 준비된 질문 이외에 질문을 해도 되는군요. 저는 준비된 것만 하는 줄 알고 미세 적었는데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미 적었습니다. 예. 지금 의원님이 어쨌든 경기도지사의 뜻을 두고 공개적으로 그 뜻이 있다는 걸 밝히고 계신데요. 이제 다만 경기도 도당위원장, 그래서 정당 조직관리 경험은 계신데 도행정에 대해서는 좀 경험이 없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현재 도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현 남경필 도지사가 지난 도행정에서 가장 잘한 게 뭐고 또 가장 못한 게 뭔지 의원님 생각을 좀 묻고 싶습니다. 예, 먼저 제가 이제 도정에 대해서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냐라는 이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면요. 제가 도당위원장을 이제 최고위원을 또 같이 겸직했습니다만은 도당위원장을 1년 반 정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실제 그 과정에서 경기도 곳곳에 많은 지역위원회와 함께 무슨 정책이 필요하냐 그리고 과연 이 경기도에 왜 정책을 도민들은 체감을 못하냐라는 부분을 느끼면서 실제 정책 하나하나를 많이 들여다보고 또 같이 논의하고 토론하고 했었고요. 실제로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의 경기도 8대 공약을 제가 성안하고 입안해서 지금도 그 실천이 어떻게 될지 얼마 전에도 지금 경기 동부의 문제입니다마는 한강의 상수원에 대해서 어떻게 다변화해서 그 규제를 합리적으로 하냐라는 토론회를 했습니다마는 그와 같이 경기 도정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많은 노력도 했고 많이 알기 위해서 해왔다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말씀드린 남지사의 도정에 대해서는 이제 잘한 거와 모든 것을 저는 동일하게 하나를 지적하고자 하는데요. 네. 잘한 것 중에 하나는 실제 협치, 여러 가지가 어렵고 또 시작하기도 어렵고 그 중간을 가기도 어렵습니다만은 협치를 했던 연정에 대해서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사실 제일 정치권에서는 갈등이 가장 문제인데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국의 제일 중앙정부에서도 못하고 전국의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못했던 연정을 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경쟁자이지만 그건 높이 평가를 합니다만은 또 한편 아주 또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연정입니다. 왜냐하면 연정을 하는 목적은 다만 조직이라든지 예산을 이걸 나누는 게 아니고 어려운 정책, 가장 갈등이 많은 정책을 여야가 해결하기 위해서 연정을 하는 건데 준공영제 같은 경우에 연정 합의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실적을 내지 못했습니다. 지나치게 촉박하게 임기 말에 이렇게 제출한 거라든지 또 협의와 충분한 절차를 밟지 않아서 그 제시했던 준공영제가 거의 반쪽짜리 준공영제가 돼버렸는데 그런 면에서 한편으로는 연정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제대로 된 연정을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또 점수를 줄 수 없는 그런 덧붙여서 상황입니다. 한 가지만 짧게. 그럼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찬성입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016년 총선 때 준공영제가 찬성으로 해서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남경필 지사께서 작년 8월에 이제 제시했을 때는 당론이 찬성임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의원 모든 분들께 훨씬 더 논의를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토론도 하고 우리가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제시한다 해서 그때 도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했습니다만은 말씀드린 절차적으로 잘못돼 있고 또 잘 준비되지 않은 것들을 지적하면서 보완책을 네. 같이 제시를 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짧게 지금 이종무 실장 질문 순 남았는데 좀 아껴두고 네네. 제가 하나 네. 중간에 좀 끼워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쟁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내 경쟁자로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계십니다. 엄격히 봤을 때 뭐 명백하게 인지도 면에서는 아직 이재명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 인지도 격차를 어떻게 극복을 앞으로 하실 건지. 예, 인지도 현재 지도 차이가 나는 게 분명하고요. 뭐 인지도라고 할까요? 인기라고 할까요? 아무튼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 예, 그런데 이제 보통의 경우에 예. 그 인지도 지도는 좀 더 절박한 그러니까 구체적인 시점이 오면 네. 이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고 붙게 돼 있습니다. 수렴을 굉장히 한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왜냐하면 지금 이제 도민이나 시민분이나 당원분들도 예. 지방선거에 대해서 체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아직은 먼 일로 생각하고 과연 누가 후보가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정보도 없고 그걸 현실감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또 시일이 가서 바로 지방선거에 경선 본선의 후보를 뽑을 상황이 오면 저는 인지도 측면이나 지도 측면에서 상당히 경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예.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선거 몇 개월 전에 인지도 지지도와 실제 선거할 때 경선할 때 인지도 지지도 차이가 이 순서가 바뀔 뿐만이 아니라 그 차이가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뀌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시간 문제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신 이종훈 실장 질문하시죠. 저는 혹시 그 광고 카피 중에 소리 없이 세상을 바꾼다. 뭐에 대한 광고인지 아십니까? 소리 없이 세상을 바꾼다. 꽤 오래전 광고긴 한데. 무슨 쇳덩어리 광고인가요? 그렇죠. 포스코 광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소리 없이 세상을 바꾼 건 철이었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예, 예. 사실 삼철이 왜 얘기가 시작이 됐냐면 문재인 후보의 비선 조직이다. 여기서부터 사실 시작이 됐거든요. 당시에 당내 조직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내 조직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서 뭔가 문재인 후보, 문재인 캠프 이전에 참 문재인 대표 시절에 움직인다. 그것이 뭘까 해서 언론에서 이야기하듯이 한 것이 이제 삼철로 이제 묶이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어쨌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세상을 바꾼 건 맞았다. 왜? 그 삼철이 끝내는 문재인 대통령을 성사시킨 게 아니냐. 긍정적인 측면도 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질문은 이겁니다. 요지는. 자, 삼철이 있는데 예. 그 다른 전해철 의원 말고 다른 양정철 비서관이나 혹은 이호철 비서관과 다른 점이 뭐냐. 각각 사실 어떤 역할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전해철 의원은 삼철 중에 어떤 것을 담당하셨을까 하는 것과 두 번째, 삼철의 순서라고 썼습니다. 아까 자막도 사실은 이호철 비서관이 맨 앞으로 온 적도 예, 예. 있고 양정철 예, 비서관이 예. 앞으로 온 적도 있는데 이 삼철을 불릴 때 어느 순서에 자신의 이름이 불리고 싶은지. 예를 들어서 이호철 의원이 아니 난 내 이름을 제일 먼저 써야 돼. 라면 그 이유가 뭔지. 예를 들어 세 사람 중에 그래도 내가 제일 문재인 대통령한테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뭐 거기까지입니다. 역시 강한 질문이에요. 네, 답변해 주시죠. 일단 이제 담당에 대해서는 사실 그걸 엄밀하게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각자 처지와 여건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2012년에 저희들이 이제 경선에 당시 문재인 후보께서 이제 경선을 통과하고 나서 바로 처음 그 선대위 회의 때 삼철을 물러나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들로서는 사실 근 자리도 지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 물러나겠다. 아무런 당직을 맡지 못하겠다 해서 그때 이제 9사람이 저희 3사람 포함해서 이제 그만뒀거든요. 그러니까 쟤들이 어떤 역할이나 담당이란 걸 선택하기보다는 과연 선택되어졌던 게 있고 이후에 이제 2012년 대선에 문재인 후보께서 이제 실패하신 다음에 다시 정치를 재개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할 때는 여건에 따라서 틀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원내에서 여러 가지 국회나 또는 당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거기에 따라 양정철 전 비서관의 경우에는 밖에서 많은 시민들을 보기도 하고 또 전문가를 보면서 이런 역할을 하고 또 이호철 전 수석의 경우에는 지역이 부산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아주 가까우신 분, 실제 옛날부터 아주 옆에 있던 분들은 많이 이렇게 알고 있어서 그런 분들이 힘이 되는 역할을 하는 등 처지와 역할이 다 틀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순서에 대해서는 예. 일단은 저는 당연하게 선배 순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배 그러니까 연배가 일단 이호철 전 수석이 가장 나이가 많고 그리고
또 그다음에 제가 끼고 그다음에 양승철 전 비서관이 이제 나이가 가장 젊고 어리기 때문에 실제로 세 사람 만나면요 굉장히 깍듯합니다. 저는 형님 대접하고 양승철 전 비서관이 이제 후배로서. 자, 마지막 질문. 문재인 대통령한테 예, 예. 누가 가장 가깝습니까? 예. 참 어려운 것 같은데요. 아까 말한 대로 처지와 여건이 다 틀려서 예. 그걸 뭐 누가 더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 각자 필요한 역할을 다 잘 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까다로운 질문에 아주 잘 답변을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3털의 순서까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